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연휴는 잘 쉬셨어요? 네,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우리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치는 경제다. 정치가 경제다. 이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연초에 이코노미스트에서 폴리코노미 얘기도 했고, 최근에 정책이 점점 더 많이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는데 착안을 해서 국내 최고의 정치평론가 두 분을 모시고 정치 현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과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이슈가 있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신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 이렇게 좀 두 분께 고견을 여쭙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소화해서 그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1년 9개월 만에 하는 기자회견이라면서요. 네. 취임 100일, 그러니까 2022년 8월 17일이었나 18일이었나 그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 이제 중순쯤에 이제 한 다음에 처음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서특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장성철 소장님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참칭보수라고 제가 맨날 비판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방송에서 못 믿겠다 기자회견 하는 거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못 믿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러실 분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꼭 하실 거다. 맞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높은 점수를 드리는데, 다만 얼마 전에 국정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우리나라가 62위, 그래서 전년도 47위, 그 전에 43위에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나 뭐 이런 나라보다 낮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가 심히 이제 걱정을 하는데, 좀 성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일단은 주가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지표들이 이제 주가가 특히 출렁일 때는 불확실성의 해소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클 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주가가 오르는 이런 건데,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여러모로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냐면은 외국에서 걱정하는 거는 지금 건전재정, 긴축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계속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최근에는 조금 경제 성장률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은 여러모로 좀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는데, 그거를 불신을 해소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기자회견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쭉 특징을 살펴보니까 청개구리예요. 제가 하라는 거에 반대대로 하더라고요. 장 소장님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기자회견 꼭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심스럽다, 안 할 수도 있다,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제가 기자회견을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혼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자회견을 왜 할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는 건데 왜 할까? 우리가 이유를 따져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스꽝스럽다. 하긴 너무 안 하니까 이유를 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요즘에 대통령실에서 하는 단어에 좀 꽂혔어요. 오해. 오해를 풀기 위해서 기자회견 하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국정운영 기조 맞는데 국민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셔. 지금 내가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 가지로 오해가 풀리고 우리의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해서, 기조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평가해 봅니다.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외국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기자회견 안 한다고 엄청 비판받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근데 3월까지 33번 했더라고요. 임기 3년 동안 33번. 근데 이게 너무 작다고. 오바마는 164번 했고, 뭐 트럼프는 88번 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그리고 푸틴도, 제가 그 권위주의 정부 지도자들을 찾아봤어요. 푸틴도 연례 기자회견 하면서 뭐 4시간씩 현안에 대해서 막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질문 받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뭐 즉석 질문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거 한다는 것 자체를 화제에 삼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용산으로 이전을 한 이유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만 그랬었고 지금까지 보면 역대급으로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들 수시로 만나서 김치찌개 끓여 먹을게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김치찌개는 계속 끓고만 있다. 김치찌개 환장 안 했다고. 김치찌개 좀 그만 얘기하라고 좀. 그러니까 이게 참 좀 기자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나 안 했으면 그동안 자주 만나시겠다고 해놓고 좀 안타깝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서 들어가면서 출근하면서 이렇게 질문 응답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용산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자유롭게 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하고 춘추관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건물 안에서 이렇게 하면 기자들도 만나고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사건 사고가 워낙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대통령이 너무 많이 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만 5세 이제 초등학교 입학 관련해서 교육부 장관이 이거를 보고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또 이거를 뒤집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때 국정수행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2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24% 떨어진 게 딱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바이든 날리면하고 만 5세 초등학교 그리고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 최근까지 포함하면 세 번이고요. 그 이전에 두 번이었는데, 그러니까 야, 이 도어 스태핑 안 되겠다라고 해서 참모들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없앴는데, 그걸 없애면은 해야죠. 다른 방식의 대통령 기자회견. 최소한 연두 이제 기자회견은 뭐 하는 게가 맞는데, 이제 역대 대통령들 기자회견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33번밖에 안 해서 욕을 먹었다 그랬는데, 한국 대통령은 어땠느냐? 기자협회보에 따르면은 김대중 150회, 노무현 150회, 이명박 20회, 박근혜 5회, 문재인 6회. 그리고 윤석열 이제 1회 했고 2회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안티 문재인이잖아. 모든 걸 반대로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조를 다 바꾸고 그러면은 기자회견 한 50번만 하시면은 오, 문재인하고 다르네.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자주 하셔라. 자주 해서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하실 건지, 김건희 특검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거 현안들 다 밝히시면 되잖아요. 왜 2,000명인지, 2,000명의 근거는 뭔지, 의대 정원, 의대 정원, 네. 뭐 이거 저는 아직도 몰라요. 왜 2,000명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모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 국민 아무도 모릅니다. 왜 2,000명인지. 그러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회의록이 있네 없네 지금 뭐 그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좀 잘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열기로 했으니까 더 많이 열지 않은 거는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열기로 했으니까 그럼 어떤 현안들을 다뤄야 될까? 뭘 우리는 지켜봐야 될까? 그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네요. 대통령이 답하기 어렵고 불편한 질문들 기자들이 좀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자들 지금 형식이 정해졌나요? 기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물어보는 형식인가요? 뭐 1시간 정도 하겠다는 건데 그 사전에 저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요 좀 A 기자, 당신은 뭘 질문할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불편한 질문을 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딱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은 안 시키는 거죠. 질문 대상에서 빼버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반대로 하니까 그러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최상병 특검 문제, 그리고 현재 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 문제 이런 것들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뭐 정치형 현안 문제 같은 경우엔 이준석 대표 살아 돌아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를 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총선 책임 누구한테 더 있다고 생각하시냐 뭐 이런 질문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솔직하고 담백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질문 한 1분 듣고 한 15분 얘기하시고 그러시면은 질문할 숫자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자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질문하고 대답했는데 한번 그게 더 무슨 질문. 뜻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 주시죠. 김준일 평론가님은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본인이 기자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자라면 일단 기자를 안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말씀하셨다시피 좀 자유로운 형식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주제를 국한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취임 2주년 소회가 어떠신가요? 뭐 이런 거 형식적인 질문보다는 조금 직접적인 질문을 받겠다라는 건데 그게 약속이 그대로 지켜졌으면 좋겠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번 그렇게 했거든요. 자유롭게 좀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다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백악관에서 이제 하는 방식이 기자들 이름을 대통령이 알아요.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정 좌석이 있습니다. 이게 브리핑룸이 되게 좁은데 거기에 딱 뭐 CNN 예를 들면 뭐 뉴욕타임스 이런 식으로 딱 지정 좌석이 있고 대통령실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짧지가 않아요. 출입 기간이 막 10년, 20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딱 그 사람 이름을 아니까 뭐 제임스 말씀하세요. 예,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지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좀 자유로운 형식을 조금 뭐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올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형식도 형식이지만 내용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왜 아까 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우려한 거 오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저리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한테 주저리가 뭡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일반적인. 설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말씀드려야 뭐 여러분이 오해를 한 거. 근데 대통령의 스타일상 얘기 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1시간 얘기하면은 1분 듣고 59분 본인이 얘기한다고. 그게 뭐 57분 버전도 있고 뭐 50분 버전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1시간으로 지금 제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짧게 대답을 해요. 그래야지 이게 핑퐁이 되고 사람들도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데 서두가 길면은요. 전제 조건 뭐 쫙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 말인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럼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홍보 수석이나 대변인이 사회를 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은 어떤 기자가 어떠한 질문을 할지 미리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자를 지목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지목하시면서 기자회견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드라마 웨스트윙 뭐 이런 미국 드라마 보면은 대통령이 다 기자들 손들면 뭐 테드 뭐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막 지목하죠. 근데 이제 대변인이나 홍보석은 다 적어놓고 저 한겨레 신문 기자는 최상병 거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빼고. 아까 미리 제출을 받나요? 아니 이제 조사할 거 아니에요. 프로세스가 뭐 질문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 물어보잖아요. 대변인실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느 기자가 무슨 질문할 건 다 알기 때문에 어렵고 불편한 질문들은 빼버릴 수가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지목하시고 직접 답변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누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지목해도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거기 개입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한번 사설을 한번 봐보세요. 정상적인 기자회견을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동안 정상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거 질문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상식인데 질문을 가리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안 할 사람들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질문 안 나오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공수처나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거 지켜보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언급하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검찰 공수처 수사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런 답변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꼭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만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야 되나요? 오늘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부장의 칼럼에 모범 답안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정치부장이 예상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최상병 특검 질문이 들어오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두 번째,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만 갖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다. 세 번째, 수사 외압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군은 사건을 이첩할 수만 있을 뿐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답변하면은 그 원하는 진실에 가까워지는 답변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약간 이게 비꼰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날까 정말 대통령이 이거를 다르고 왜냐하면은
지금 최상병 특검은 사실상 안 받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최상병 특검안 국회 통과하자마자 딱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죽음을 정치로 이용하는 죽음을 이용하는 아주 나쁜 행태라고 정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안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이러고 그러면 이번에 또 거부권 행사하고 또 그럼 다시 22대 국회 시작하면 또 하고 막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게 너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경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자회견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판이 벌어졌으니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도 최상병 특검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는 총선 책임론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게 맞다. 그게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답해야 되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세요? 장 소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거를 기자들도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게 기사거리가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 기자들이 다 짜고 이걸 뭐 대통령을 위해서 그럴 리도 없고 그 질문이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순서가 맨 처음은 아니더라도 그게 가장 주목받는 그 질의응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뭐 다른 거보다도 경제 스탠스, 뭐 국정 기조를 바꿀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다른 거보다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탈출하려고 하느냐. 계속 여당 의원들 단속하고 108명 다음 회기에서도 또 이렇게 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냐. 또 하나 주목할 게 그날 오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대통령 기자회견 오전에 하고 오후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류가 보이겠죠. 야,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런 시그널 가면은 그거를 가장 잘 방어해낼 수 있고 의원들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뽑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모로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이런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대통령님 이렇게 국정에 참 노가 크신데 건강은 어떻게 챙기십니까? 이런 질문이라든지. 김치찌개랑 뭐 잘 먹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 하시는. 그리고 수출이 한 7개월째 흑자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님 이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응? 그런 질문 심어 놓진 않아요, 근데? 안 했으면 홍보수석이나 좋겠어요. 대변인.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질문. 예전에 그런 걸로 막 기자들이 많이 비난을 받고 그랬던 기억도 나요. 네. 생중계했을 때. 근데 하여간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 이 문제를 최상병 특검하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관련된 얘기는 조금 깊이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포인트들을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하고 대통령은 무엇을 답해야 하는가. 이 두 이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뭐 최상병 특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핵심은 대통령실의 외압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외압을 행사했소 라고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글쎄 이게 솔직하게 지금 외압을 행사한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게 정무적으로 좋은 판단이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용산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압도적이잖아요. 여론조사해 보면은 최근에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한 건가요? 거기에 65% 정도? 67인가 65 나왔어요. 최상병 특검 찬성하는 거. 그런데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이거를 반대하는 여론이 국정수행 지지율보다도 더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탈을 해가지고 최상병 특검은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은 아예 통치 불능 상태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10%대로 떨어집니다. 뭐 갤럽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받는 게 맞다. 받겠다라고 하는 게 전공법이고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남은 3년을 소위 말해서 뭔가를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뭐 디테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도 딱 모범 답안이 그거예요. 예상 답안이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했으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원하는 거냐. 수사 받아야죠. 뭐 수사를 어떻게 안 받습니까, 이거를. 네. 저는 이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경로의 발단으로 지시가 바뀌었다. 그것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니냐.
그러면은 기자들이 이런 질문도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어쨌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법무관리관하고 여러 가지 통화한 내용이 나와 있다. 혹시 대통령께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여러 가지 좀 지시를 하신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알아서 한 것이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 이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보고를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걸. 그렇죠. 그냥 보고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당시 한 2시에 이런 안보실에서 뭘 보고를 했어요. 군 문제 관련해서. 근데 그때는 그냥 군 현안 문제를 보고를 받았지, 이 최상병권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은 왜 법무관리관하고 왜 통화를 해요? 그건 해답이 안 풀리잖아요. 대통령실의 자체 조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는 3가지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품백, 그 다음에 주가 조작,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특히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이거 알으셨냐 안 알으셨냐, 언제 인지하셨냐, 그리고 아직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느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검찰에서 소환 조사한다 그러면 거기에 응하실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대통령과 또 가족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어떻게 때에 따라서는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조사나 수사를 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공직자가 아닌 거죠,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고, 이것을 대통령이 알았으면 이거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언제 알았을까, 그 부분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사 신속하게 하라고 한 거는, 그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그럼 뭐를 수사를 하라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대로죠. 그냥 뭐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는 빼고 명품백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조차 안 하고 아예 수사조차 착수를 안 해서 욕을 많이 먹었으니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소환도 검토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직접 그럼 이제 관심사는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설지, 아니면 검찰청 뒷문으로 들어갔지, 아니면은 대면 조사가 아니라 서면 조사로 할지, 뭐 이런 거에 남아있는 거고, 장성철 소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신고를 했느냐, 대통령이 인지를 언제 했느냐,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지금 상황은 뭐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인지를, 그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도 그러니까 인지해서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고 주체가 상급기관에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의 상급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는 진짜 용산과 그 김건희 여사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안 털고 가면은 나중에 정권 만에 하나 바뀌고 정권 말기 되고 그러면은 이거 호되게 당합니다. 예를 들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거는 정황상 예를 들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통장이 확인된 건 확인이 됐고 이미 주가 조작에, 그리고 뭐 전화를, 그 주가 조작 선수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던지라고 하니까 뭐 그 정확한 워딩은 뭐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뭐 애고 누가 그 물량을 받아 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검찰이 김건희와 그 장모 최은순 씨 두 사람이 23억 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간 것까지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를 왜 기소 불기소를 판단 안 하죠, 검찰이? 검찰도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받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저는 이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거를 집행유예 받을 사안인가,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약한데 상당수는 집행유예 나오고, 아니면은 그 통정매매에 가담한 사람들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형 나오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안 털고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호되게 당하거든. 정무적으로라도 이거는 차라리 그냥 떳떳하게 조사받고, 만약에 죄가 있으면은 처벌을 받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국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정권 말까지 안고 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옥 갑니다. 그냥 실형으로 감옥 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그 지시는 전 이렇게 봐요. 지금 야당에서는 에이, 특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 질질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조사하면서 주가 조작 사건처럼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도 안 하고 뭐 그냥 어정쩡하게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한 의심을 사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수사하고 조사해가지고 그냥 괜한 야당으로부터 오해를 불식시키자. 그렇게 좀 보여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명품백 수사는 그럼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인가요? 아니면 피의자로 봐야죠. 뭐 받았으니까. 거꾸로 근데 그 피해자? 목사에 대한 그 고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도 먼저 하고 최 목사가 왜 갖다 줬는지 어떻게 갖다 줬는지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짝퉁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일단은 최 목사가 주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먼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또한 김건희 여사를 서면 조사할 건지 아니면 검찰청으로 부를 건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그냥 방문 조사할 건지 이런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장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지금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 빨리 하라고 지시한 것은 네. 대통령실에 반발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실 도와주려고 했다거나 이런 의도는 없이 그냥 검찰이 빨리 안 한다는 얘기 안 듣기 위해서이다. 근데 우리 앵커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건과 관련해서 이거는 저희가 처벌할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이거 대통령도 뭐 바로 인지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그냥 어떻게 얘기 들어가지고 그냥 대통령실 무슨 창고 같은 데다가 이게 넣어놔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혐의 이렇게 해봐요. 국민적인 반감과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거예요. 그러면은 특검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더 밝혀야 된다라고 할 거고 검찰은 왜 존재하냐? 너희들은 그냥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눈치만 보는구나. 권력에 대한 수사는 못하는구나.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주려고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면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결론적으로 부담을 털어주는 거죠. 왜냐면 말했다시피 이거는 처벌을 김건희 여사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뭐 어떤 식으로든 유죄가 나면은 그게 벌금형이 냈든 뭐 그런데 이건 아예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통령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만약에 받더라도 인지를 했는데 신고를 안 했거나 들고 있었으면은 대통령 형사소추 안 받잖아요. 재임 기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장 부담감이 적은 명품백 수사부터 하지만 폭발력이 있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왜 법과 정의는 왜 윤석열 대통령 일가한테는 적용이 안 되느냐라고 하니 털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가 뭐냐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왜 수사 안 해? 라고 했을 때 검찰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작년 1월이었나 2월이었나 작년 초에 이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거기에 주가 조작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다 지금 처벌을 받았어요. 상당수는. 일부는 무죄도 나왔지만은.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무죄야. 그럼 불기소 처리하면 됩니다. 아니면 유죄야라고 하면은 기소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이건 부담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불기소했을 때는 그 해당 검사는 좌천을 떠나서 다시 수사받을 거예요. 그거를 검찰이 모를까요, 검사들이? 아니까 너무 뜨거운 감자니까 그냥 붙들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품백 수사를 넘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사실은 검찰의 진정성을 이제 확인하는 게 될 거예요. 예. 근데 법률적인 면죄부는 줄 수 있지만 정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죄부는 아마 주의가 어려울 거예요. 국민의 감정은 더욱더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법률적으로 면죄부를 주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근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했을 때 시원하게 답이 나올 거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쉽진 않겠어. 지금 검찰 공수처 수사니까 지켜보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될 때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했었어요. 인턴으로. 근데 그때가 딱 탄핵될 때였기 때문에 탄핵 그 판결 나올 때, 네. 그 헌재로 가가지고 판결 나올 때라서 네. 제가 그때 어플라이 해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을 하자고 딱 연락이 온 거예요. 대뜸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떤 국가에 투자할 때 뭐에 관심 있냐 그러면 우리 뭐 반도체 실적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고요. 네. 환율에 제일 영향을 끼치는 게 정치더라고요. 대통령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국가 리스크니까 이거는 환율이 확
치솟 쓸 거니까 우리 투자 어떻게 해야 되라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서 저는 윤 대통령도 만약에 글로벌 투자자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아, 저 사람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 저 기자회견 성공했냐 아니냐, 임기 채울까 못 채울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막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기자회견을 임하면 이거는 기자회견 안 하는 이만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민심을 다시 잘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으니까 또 비서실장과 정무석이 새로 갔으니까요. 달라진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는 한번 해보고 크게 잘 안 될 것 같다 하셨지만, 근데 제가 오늘 기자회견 얘기하니까 또 두 분이 오셨으니까 이거 꼭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아까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질문자를 정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떤 하나의 그 기자회견의 프로세스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일 텐데, 왜 기자회견마다 우리나라는 왜 그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왔을 때 즉석에서 기자들한테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 아무도 손 안 들고 외신 기자들만 손 들어가지고 되게 좀 민망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데 아까 재질문하는 기자회견 있잖아요. 그런 기자회견 우리나라에서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이 이제 욕도 많이 먹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 정말 기자들이 다 이를테면 다 쓰레기 같냐?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로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권력과 언론하고의 어떤 관계와 그동안의 프로토콜 이런 거를 봤을 때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잘 안 되고, 일단은 청와대, 과거에는 청와대, 지금 뭐 용산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서 다른 기자들도 질문 많은데 너 혼자 이거를 독점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뭐 그게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데, 기자들이라고 왜 질문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기자들을 탓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하고 논쟁하는 언론을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예. 사실 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번에 한번 어떤 기자가 기회를 받았을 때 우리 이 방송을 보니까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자, 다음 기자 손드세요. 아니요, 제가 더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또 한 번 재질문을 하는 거를 이번에 한번 만들면은 이게 다음에는 이게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하면은 다음에는 또 이게 또 관행처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특히 뭐 질문한다고요? 입들만. 아니, 뻔해요. 김준일 평론가님 나가셔가지고 질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저는 누구예요? 대통령 얼굴 보면 화날 것 같아서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진짜로 근데 이제 좋은 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막 싸웠거든요, 기자들하고. 막 언쟁 벌이고 막 그랬어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정도의 어떤 패기는 필요하다. 예. 근데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면 단독, 특종, 내밀한 대통령실의 흐름은 전해주지를 않을 거예요. 그냥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보도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또 출입처에 대해서 또 막 세게 비판도 못하고 안 좋은 기사 쓰기도 쉽지가 않아요. 안 껴주니까. 박절하지 못해. 네. 나 진짜 그거 궁금했어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고위 관계자는 도대체 누구예요? 기자들이 계속 고위 관계자는 어쩌고 저쩌고 계속 쓰잖아요. 고위 관계자는 그냥 한 대변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고위 관계자는 뭐 홍보수석 정도 되는 것 같고, 핵심 관계자는 비서실장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핵심 관계자가 제일 높은 거네요. 그렇죠, 비서실장. 근데 그걸 그렇게 익명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언론사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정치부, 왜 옛날은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그 회사에서 제일 시니어,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나가는 기자로 대접을 받잖아요. 그리고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일도 처리를 하기도 하고, 정부하고 뭐 이렇게 컨플릭트가 있다거나 그러면 조정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기사를 잘 쓰고 뭔가 날카롭게 질문하기는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익명 처리해줘야 되고 뭐 이런 사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그 익명 처리 관행은 좀 한번 뒤집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외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익명 처리 많이 하는 언론이 없어요. 그거는 대통령이 저 용산이나 청와대가 요청을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말했다시피 뻔해요. 나오는 게 홍보수석, 대변인, 뭐 많이 가면 이제 비서실장도 가끔 얘기하고 정무수석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솔직히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익명 처리해야 될 때는 있는데 이를테면 기자들 다 모아놓고 이거에 대해서 백브리핑을 해. 이도훈 홍보수석이 나와서 백브리핑을 했는데 고위 관계자라고 써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알아 그거를. 그래서 그 사실조차 알아. 심지어는 일부 언론은 그거를 얘기를 해 또 써요. 근데 어디는 고위 관계자로 나오고 어디는 이도훈 홍보수석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의미 없는 거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백브리핑을 했으면은 백브리핑은 홍보수석이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냥 아니면 웬만하면 뭐 정무수석, 그러니까 거의 이 두 명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실명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것까지 익명으로 하는 관행은 이제 언론계부터 좀 벗어나고 언론이 요청해야 돼요. 이제는 좀 바꾸자 이거는. 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그러면 진짜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 헷갈려요. 예, 이제 나왔을 때 기사가 나왔을 때.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무책임한 브리핑의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아세요? 혹시 요즘도 언론사에서 그 청와대 출입 기자가 제일 그렇게 좀 잘 나가는 분이 하나요? 그거를 뽑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제는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냥 허접한 사람을 뭐 보내겠어요. 조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보낼 텐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선호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부 기자로서는 꼬시고 항상 국회나 어디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야,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때? 그거 좀 따봐. 거기가 최종 종착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취재 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기자들. 그거는 뭐 정권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외국에 많이 나가는 것도 상당히 기자분들에게는 메리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대선이 있으면은 그 대선 후보의 이제 마크맨들, 그래, 그 중에서 이제 연차 낮은 사람 말고 아니면 여당 반장, 야당 반장이 대통령 되면은 그 사람이 같이 들어가는 게 이제 이게 관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보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용산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관례적이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무게감이 떨어진 거는 맞는데 지금도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대통령실 출입기자하고 아니면 출입기자 할 때 이제 끝나자마자 언론재단 연수 같은 거 가면은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내가 어디 연수 가야 된다 그러면은 전화 한 통 넣어주면은 이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이건 뭐 언론재단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언론재단이라고 또 고발 들어올까봐 자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런 해외 연수 기회가 있거든요. 뭐 그런 류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권력과 가까이 한 기자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권력의 단물을 나중에 권력의 혜택을 슬쩍이라도 보기 위해서 그건 뭐 편법이든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좋은 거다. 어쨌든 그 네트워크가 또 나중에 다른데 취재에 활용되기도 하고 좀 괜찮은 정권은 양아치 같지 않은 괜찮은 정권은 굉장히 우리한테 비판적인 언론사의 출입 기자도 보내줍니다. 근데 안 그런 데도 있고요. 제가 어디가 양아치 같다고 점점 말씀이 말 못해. 근데 그게 혹시 그 기자 출신들이 또 대변인으로 뭐 그 홍보수석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로. 그래서 더 그런 관계가 유착 관계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전부터 알아야 취재가 좀 원활하고 가능하고 속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출입 기자가 전화해서 수석님 이거 좀 말해주세요. 그러면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해줄 텐데 10년 동안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또 어디 가서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뭐 사우나도 같이 가고 막 이러면은 인간적인 관계가 돈독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저기 이거 좀 기사 쓰지 말고 흐름만 알고 있어 하면서 내밀한 얘기를 해주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러한 네트워크가 인적인 관계가 기사의 양과 질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보내지 않는다. 정치도 알고 사람도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이 가야 취재가 가능하니까요.
아이고 우리 얘기할 게 많이 남았는데 항상 1시에 딱 가셔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나머지 주제는 다음 주에 더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네.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출입 기자는 언론사에서는 상당한 엘리트고 네트워크도 강한 그렇죠. 좋은 기자다.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게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요약을 딱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렇죠.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장 소장님, 김평론가님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정치가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되는 날을 향해서 같이 좀 잘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이제 정치가 경제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외현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드하고 같이요.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판교의 지평선 시간입니다. 음악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판교의 지평선은 로고송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나가고 있으면 들어주시고 준비되면 틀어주세요. 네, 오늘도 판교의 지평선 시간에 김회현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아까 라이브에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해서 한참 이 시사평론가 두 분이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잘 아는 분이 아니세요? 네, 뭐 제가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경험은 해봤죠. 청와대 근무도 하시고 정치부 기자 생활도 하셨죠. 네, 양측을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저도 이번 기자회견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기자들도 이렇게 한번 좀 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분위기가 기자들이 뭘 해도 욕을 먹는 상태가 된 게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제 기자들이 이번에 한번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대통령실 쪽에서도 그런 기자들의 태도를 예상하고 아마 준비를 꽤 하지 않을까. 뭐 제가 청와대 근무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기자회견이나 뭐 국민과의 대화 같은 행사 그런 게 예고가 돼 있으면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 참모들이 모든 걸 준비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모든 게 청와대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일 텐데 최종적으로는 모든 게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외교, 정치, 경제, 정책 발표, 기자회견.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또 이제 대통령의 그 현장에서의 실력 이런 게 또 상당한 부분을 발휘하게 되고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근데 미드에 나오는 것처럼 왜 기자들이 저요 한 다음에 대통령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런 식의 기자회견을 샤이해서? 해봤죠, 우리도.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랑 문재인 대통령 때는 했었죠. 그때는 그리고 그렇게. 저손 들고 이제 저 지목 받아가지고 질문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제 질문이실 네네. 말씀이실 것 같은데 네. 제 질문이야 뭐 다른 기자가 또 해도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 했던 기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한 번 했던 기자에게 또 기회를 주기가 좀 쉽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글쎄요, 미국 그 기자회견을 보면은 분명히 이제 막 기자들이 여러 명 손을 듭니다. 네. 근데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출입 기자 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이 보면은 좌석도 몇 개 안 되고 좌석이 몇 개 안 되니까 기자들이 거기 이제 뭐 백악관에 출입 등록은 돼 있지만은 자리가 없는 기자들은 잘 오지도 않고 그냥 뭐 어차피 앉을 수도 없고 질문도 하기 힘드니까 어떤 좀 그런 폐쇄적이라면 폐쇄적인 그런 구조가 좀 그런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그 도어 스태핑이라는 좀 낯선 용어, 외교가에서나 쓰던 용어인데 이제 그걸 쓰면서 질문 많이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적극적인 소통 의지였고 그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본인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모레 기자회견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크다. 알겠습니다. 그 기대를 담아서 오늘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판교의 지평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비인크리프트 한국일본 리더님이시고요. 오늘 틱톡 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해서 틱톡 금지법 미국에서 통과된 그 법안이죠. 그러니까 의회가 통과시키고 정부도 사인한.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틱톡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또 않는데 우리로 따지면 또 뭐 인스타그램 많이 쓰시는데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히는 강제 매각법이라고 하는 게 만든 표현이겠죠. 틱톡 강제 매각법이라고 그렇죠. 해야 한다. 명칭은 또 되게 거창합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입니다. 이게 뭐죠?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애용하시는 말씀 같기도 근데 뭐 그 이제 여러 대통령, 여러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용어이긴 한데 그 2주 전에 이제 미국의 상하원을 통과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강제 매각을 하라는 건데 틱톡 운영사가 바이트댄스라는 그 중국 기업이죠. 중국 이름은 쯔지의 티아오똥이라는 회사인데 미국 사업권을 팔아라. 이거 뭐 어디다 파느냐? 중국계 기업 빼고 아무데나 팔아라. 비중국계 기업에 팔아라. 근데 이거 사실상 미국 기업에 팔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뭐 중국 기업 아닌데 팔라고 한다고 러시아 기업 찾아서 팔면 우리나라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가 가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70일 안에 팔아라. 그러면 9개월인 거죠. 9개월 안에 팔고 만약에 필요하면 대통령이 90일 더 연장해 주겠다. 그러면 최대 12개월, 1년이 됩니다. 1년 안에 팔아라. 라는 법입니다. 원래는 하원이 이제 3월 달에 한번 통과를 했었어요. 그때는 법 이름이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외국 적대국이 조종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름이 완전히 진짜 직관적이네. 네, 직관적으로 이제 그 여야, 그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했던 법이었고 여기서는 아까 이제 1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6개월 안에 팔아라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상원에서 이게 논의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뭐랄까요?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 기교를 부려서 기간은 1년으로 늘리고 여기에 뭐 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법들 막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 그거를 같은 법안이에요? 아니면은 그 패키지예요? 예, 패키지입니다. 힘을 미국에서 통한 잘하는 평화의 그거구나.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의 패키지 안에 우크라이나 지원법도 있고 틱톡 금지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약간 혼란의 시기죠. 요즘 틱톡을 뭐 팔라고 했는데 그럼 틱톡 나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지워지는 거니 갑자기 사라지냐? 1년 뒤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약간의 혼란이 있는 시기인 동시에 1년 사이에 미국엔 또 큰 이벤트가 있죠.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 이 틱톡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도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가고 있고요. 틱톡을 선거에 활용하는 후보들도 많이 그동안에
뭐 그동안은 맞습니다. 많이 없었지만 이번엔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동안도 그죠? 있었죠. 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손녀가 틱톡에 동영상을 올린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야당인 공화당의 아주 주요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역이던 시절에 마지막 해, 집권 마지막 해였던 2020년에 미국 내에서 틱톡을 차단시키고, 그다음에 이거 미국 내 사업은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행정명령으로 내렸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틱톡 쪽에서 이건 부당하다라면서 소송을 냈었고, 네. 소송이 진행되던 와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 행정명령을 무효화했습니다. 철회했습니다. 철회를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매각하라라는 법안에 서명을 한 거죠. 한 단계가 올라간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네요. 입장이 바뀐 거네요, 바이든 대통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은 지금도 그때처럼 반대하는 입장이냐? 아리송합니다, 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원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그 바이트댄스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큰 주주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뒤로 좀 약간 태도가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어떤 입장이 밝혀진 건 아니고. 그럼 바이트댄스 주주는 중국인들인 거 아니에요? 인데 그 중에 일부가 또 외부 주주가 있는 거겠죠. 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불투명해진 상황도 있으면서 동시에 틱톡은 이거는 위헌이다, 미국 헌법에 위배가 되고 있다 라면서 소송을 예고를 하고 있어서 또 이제 소송도 앞으로 진행될 거고, 아직 뭐 불투명한 게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틱톡이 어느 정도 위상인지 좀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건가? 아니면 세계적으로는 어떤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위 SNS로 나오죠. 5위. 네. 그러니까 1위가 페이스북이고, 2위가 유튜브고, 3위가 인스타고, 4위가 왓츠앱인데요. 페이스북, 뭐 인스타 이런 거 다 합쳐서 5위면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유튜브까지 합쳐. 유튜브까지 해서.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딱 그 쇼츠만 올리는 미디어 중에서가 아니고 전체 SNS 맞습니다. 중에서 5위. 그런데 그 틱톡이 중국에서는 더윈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이 랭킹에서 10위예요. 더윈도 이거 전체에서 10위라고. 네, 하긴 네.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이제 그럼 틱톡하고 더윈을 합친다. 그러면은 아까 5위였던 순위가 3위가 됩니다. 그럼 다시 1위가 페이스북, 2위가 유튜브, 3위가 틱톡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서비스인데. 그 이제 2016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150개 국가에서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5초에서 15분 길이의 짧은 비디오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숏폼의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용자 특징을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 젊은 세대의 미디어다, 이렇게 거의 뭐 다들 알고 있어요. Z세대라고 하죠. 이제 90년대생 사이에서는 인스타그램보다 인기가 더 많다고 하고요. 그래요?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틱톡을 보는 시청자의 한 40%가 14세에서 24세 사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한 40% 시청자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그럼 이제 연령대가 더 내려가면은 2년 연속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장 긴 시간 사용하는 SNS로 미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앱인 거죠. 그럼 유튜브보다도 높고 인스타보다도 높고, 우리가 상상하던 어떤 뭐 잘 모르는 틱톡 이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네요. 낯선 서비스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뭐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틱톡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법을 의회가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건 우리로 치면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한국 기업에 팔아라라는 법을 만들어서 의회가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그렇게 들면 엄청 황당한 일인 것 같은데 황당하기도 미국에서 지금 하고. 했다는. 그럼 이제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 매각 안 하면 그러면은 없어지는 건가? 서비스가 그러면 없어지는 내가 이제 지금까지 불안감이 썼던 드는 그 거예요. 영상, 글 이거 다 맞습니다. 없어지는 건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제 우리 소장님은 페이스북 많이 쓰시는데 네네네. 페이스북에 글 그동안 올리셨던 것도 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엄청 궁금해. 10년 넘게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제 미국 사회 지금 반응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바이트댄스 그리고 이 틱톡이라는 서비스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에 바이트댄스가 중국에서 창업을 했어요. 꽤 오래된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은 짱이밍이라는 그 창업자가 만들었는데 기술 기업이에요. 처음에는 그 찐르토티아오라는 서비스를 내놨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뉴스를 골라주는 플랫폼인데요. 네. 이용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뉴스를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뭐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우리가 지금 많이 익숙해져 있는 용어들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12년에 이 서비스가 나왔어요. 엄청 일찍 나왔네요. 그러니까 뉴스 추천 서비스라는 거죠. 뉴스 맞춤형 맞습니다. 뉴스 추천 그래서 서비스. 이제 뉴스를 생산하거나 하는 데는 아니고 모든 뉴스 플랫폼, 뉴스 기업들이, 뉴스 생산하는 언론사들이 이 플랫폼에서 독자들한테 다가가고 싶어 했었죠. 제가 중국어를 못해서 짜오티투안이라고 하셨나요? 찐르토우티아오. 찐루티투안. 찐르가 오늘이란 뜻이고 오늘. 토우티아오라는 게 헤드라인이란 뜻이거든요. 아.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네, 오늘의 헤드라인이 뜻인데 그럼 중국 내 서비스였던 중국 내 건가요? 서비스고 네. 제가 중국의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게 2016년에서 19년이었는데 그때 중국 젊은이들은 언론 매체는 이거밖에 안 본다고 했었어요, 거의. 엄청난 그렇죠. 우리를 따지면 뭐 네이버 뉴스 같은. 네이버 뉴스 같은 건데 네이버 그러네요. 뉴스는 포털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포털도 아니에요. 그냥 뉴스 유통만 하는 플랫폼이었어요. 또 한 가지가 네이한 또한즈라는 이건 이제 조금 또한즈라는 게 그냥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글들인데요. 이거를 추천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은 이런 알고리즘 추천 엔진을 잘 만들고 그걸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받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방식을 동영상에 적용을 해서 만든 게 중국의 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걸 내놨던 게 틱톡이었던 거죠. 2016년에 도인, 2017년에 틱톡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뭐 사실 이 숏폼으로 보면은 세계 최초였고 최고가 됐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비슷한 서비스들이 나왔죠. 지금도 이제 나와서 그 페이스북에서 있고요. 그러니까 뭐 릴즈, 뭐 이렇게 쇼츠, 쇼츠. 이런 게 다 원래 틱톡에 먼저 그렇죠. 하던 거를 다 맞습니다. 따라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 1위를 한 참 현대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폰으로 따지면은 애플이 스마트폰 제일 처음 내놓고 나머지 회사들이 다 따라서 만든 것처럼 틱톡이 쇼츠를 먼저 내놓고 맞습니다. 나머지 회사들 다 따라온 그런 셈이네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짱이밍이라는 그 바이트댄스의 창업자가 2019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틱톡 서비스는 뭐가 좋은 건가 그런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틱톡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미국에서 그 틱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하는 그 쇼폼 동영상을 많이 만드는 크리에이터들, 뭐 우리는 인플루언서라는 말도 쓰는데 그런 크리에이터들한테 물어보면은 만약에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올 리셋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면은 어느 플랫폼에서 시작할래 하면은 틱톡을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틱톡이 그 아직 유명하지 않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해주는 기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파악해서 동영상에서 어떤 내용이 이 시청자한테 맞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매칭을 굉장히 빠르게 잘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틱톡에서 이렇게 영상들 계속 보다 보면은 조회수가 뭐 한 3, 4 이렇게 된 것도 나와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 알고리즘 한번 탈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게 막 몇 년씩 영상을 계속 주기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다. 틱톡 그런 걸 빨리 발굴해가지고 잘 만들기만 하면 발굴해준다. 그게 이런 거네요. 특징이고 그게 그게 틱톡의 기술력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틱톡에서는 그 선호도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고 평가를 하던데요. 그러면은 이제 재밌는 걸 갖다 계속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잘 만들다가 한 번쯤은 재미없는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명에서 6만 정도로 떨어지는 뭐 그 정도인데 틱톡은 뭐 기본적으로 뷰수가 많기 때문에 30만 가다가 재미없는 거 만들면 3천으로 떨어진다. 또 그런 기성 매체들은 아주 선호할 수가 없는 그렇죠. 매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의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좀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가 있는 개인이 뛰어들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시장인 거죠. 너무너무 좋은 툴인 거고. 게다가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용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틱톡에서 그 동영상 만들 수 있는 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툴이 또 훌륭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쉽게, 물론 이제 지금 와서는 다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도 네네. 많은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틱톡이 선구적이었던 거죠. 이 툴을 굉장히 손쉽게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이 제작자들로서는 너무 감사한 그런 플랫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미워서 금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중국 서비스지만 미국에서 뭔가 이거를 강제로 매각하라고 법안을 만들 정도라면 아주 정말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이 돼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틱톡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좀 전까지 말씀드린 건 틱톡 이용자들, 젊고 어리기까지 한 그 이용자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의 시각이라면 지금 이제 법안을 만든 이거를 강제로 매각하라고 하는 법안을 만든 의회의 시각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 하원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담당 상임위원회가 에너지 상무위원회인데요. 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법안을 지지하는 여야 인사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발언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은 하원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의 경제와 안보를 적극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최대 지정학적 적인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조치다. 그다음에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요 적국이자 선전과 검열의 악명 높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젊은이들이 압도적으로 뉴스에 의존하는 플랫폼을 통제하도록 허용할 수가 없다. 이거는 냉전 시대의 소련이 미국의 주요 신문과 TV 채널을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시무시한데 거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문서에 공식 문서에 쓰는 거. 노동신문을 지금 서울에서 발행하겠다는 거냐 거의 이런 식인 거죠 지금. 그러네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 중국이 미국 국민에게 선전을 강요하는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 이러면서 참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또 어젠가 나온 기사인데 블링컨 국무장관,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이제 대담이 어제 나와가지고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대선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이 틱톡이 거짓 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반유대주의 확산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이거는 토니 블링컨이 얘기한 건데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지금 뭘 했다라기보다는 뭘 할 수 있다, 위협할 수 있다, 망가뜨릴 수 있다, 우리를 거짓 정보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우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어떤 젊은이들이 틱톡 금지법에 대해서 금지법을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쪽에 동정적인 영상 많이 올리고 그걸 틱톡으로 많이 봤는데 그거를 금지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 편드는 하고 이런 얘기하는 그게 이제 과학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불평을 하는 인터뷰를 저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되게 편하게 편하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누군가가 이거를 강제 매각하라고 하고 이게 매각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다. 그러면은 그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본 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마침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틱톡이 사실 그동안 많이 비난을 받아왔던 거는, 미국에서 이제 많이 비난을 받아왔던 거는 데이터를 불필요하게 많이 수집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어떤 거를 특별하게 더 수집하는 게 있는 건가요? 호주의 그 사이버 보안 기업인데요. 인터넷 2.0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2022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 틱톡 소스 코드를 봤더니 과도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다. 사용자 위치, 사용 중인 디바이스, 해당 디바이스 안에 다른 앱 정보 같은 자세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왔던 이제 BBC 기사를 봤어요. 봤더니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사이버 연구팀인 시티즌 랩에서 유사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틱톡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다른 인기 SNS와 유사하다. 다를 게 없다. 그다음에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연구진에서도 뭐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뭐 다른 SNS 플랫폼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뭐 거의 똑같이 하고 있다.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뭔가 좀 뭐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이렇게 보면 중국의 중국으로 데이터가 많이 넘어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중국 기밀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중국의 모든 조직이나 시민은 국가의 정보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바이트댄스는 중국 기업이고 틱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틱톡에서 생기는 그 데이터들은 바이트댄스가 갖고 있다가 중국 정부가 달라고 하면, 중국 공산당이 달라고 하면은 그냥 내줄 거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아 공과대학 연구진에서 또 이제 보고서 낸 거를 보면은 이 문장은 문맥을 봐야 된다. 해당 법률에 사용자 및 사기업 권리를 보호하는 경고 문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문구를 지금 이 법안 문구를 정확히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내에서도 또 이제 서구에서도 이 좀 중국에 대한 의심, 바이트댄스에 대한 의심이 좀 과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틱톡에서는 그 기업 쪽에서는, 그러니까 바이트댄스에서는 지금 헌법 소원을 낸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런 지금 지적들에 대해서는 다 뭔가 입장을 내고 있나요? 근데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의 수정헌법 1조 같은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법안을 만들 텐데 그 법안이 뭐 종교나 발언이나 출판, 집회, 신앙 이런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수정헌법 1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위배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틱톡의 주장입니다. 틱톡 쪽에서는 그 조쇼즈라는 그 틱톡의 CEO가 또 따로 있는데요. 틱톡의 CEO가 틱톡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재밌죠? 동영상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틱톡 이용자가 1억 7천만 명이라고 해요. 많긴 많네요. 많죠. 1억 7천만 명으로부터 틱톡을 뺏어가려는 결정이고, 이거는 틱톡을 금지시키는 거는 이용자 여러분을 금지시키려는 거니까 이거는 참 우리가 열심히 대응을 해보겠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건데 이건 지금 위배하고 있는 미국 정부 그리고 의회의 처사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런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강제 매각을 하라는 거잖아요, 법안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막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분을 정리해라.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이버 라인 그 일본에서 매각하라는 거, 그 행정명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행정명령은 행정지도죠. 행정지도죠. 네. 어쨌든 지분을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그 조금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 중국 쪽 그리고 바이트댄스의 입장에서 이 조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바이트댄스는 기술 기업입니다. 지금 10년 넘도록 AI 분석
그 이용자 분석을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뭔가를 추천해주는, 그게 글이었고 뉴스였고 지금은 동영상인데 뭔가를 추천해주는 그런 모델을 잘 만들어서 이용자들한테 환영을 받았던 서비스를 낸 기술 기업입니다. 이걸 갖다가 강제로 매각하라는 거는 이 기술을 내놓으라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국 정부도 2022년에 새로 만든 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무슨 미국에서 지금 만든 뭐 반도체법 보는 느낌인데 기술 기업을 매각할 때는 중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정부나 아니면 저 여러 조치를 통해서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기술이나 여러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있는데 그거랑 굉장히 닮아 있는 법이죠. 그런데 어쨌든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할 수 있는 지금 경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얼핏 생각이 나는 게 중국이 먼저 사실 예전부터 중국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이제 일종의 시장 경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절반은 중국 지분, 절반은 외국 기업 지분으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사업을 해야 하고 그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또 차단을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일종의 데이터를 중국 안에 가두는 그런 조치였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먼저 했었는데 지금 미국이 그걸 따라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실 조금 들어요. 꼭 그런 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일본에서도 지금 저는 이제 데이터 주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 이용자들이 쓰는 우리 국민이 만들고 있는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고 이게 어떤 다른 산업으로 연결이 되어서 자원처럼 쓰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이걸 어떻게 손 놓고 있을 건가 하는 문제의식을 모든 정부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 현상을 보면 2016년에 러시아가 그 러시아 사용자 데이터를 러시아에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링크드인이라는 뭐 뭐라고 하죠? 이력 공유, 명함 공유도 되고 뭐 이력서 공유도 이력 되는 공유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링크드인 접속을 차단을 시켰어요. 2016년의 일입니다. 이게 러시아의 데이터를 보관해라. 같은 맥락이죠. 2020년에는 인도에서 틱톡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건 약간 좀 감정적인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그때 그 뭐 국경에서 투석전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국경 충돌에 따른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인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이유로 틱톡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중국은 왓츠앱을 또 올해 메신저인데 왓츠앱을 올해 이제 비슷한 금지를 시켰어요. 어차피 페이스북이 하지 않았었나요? 왓츠앱을? 그 굉장히 오래된 페이스북과 구글은 굉장히 오래된 건데 왓츠앱도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접속은 되지 않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금지한 건 올해였다고. 그리고 이번에 틱톡이 좀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재밌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전 세계 인터넷이 이렇게 분열되고 있다면서 스플린터넷. 스플릿하고 인터넷인가? 그런 것 같아요. 설명을 안 하던데 스플릿과 인터넷이 합쳐져서 인터넷은 원래 네트워크끼리 인터가 있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스플릿은 떨어뜨린다는 거니까 분리넷 뭐 이런 뜻이네요. 스플릿 인터넷의 시대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도 틱톡에 대해서 동일한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뭐 그 정도로 이용자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그러면은 유튜브, 인스타는 괜찮나? 근데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는 아직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게 따져보자면 진짜로 안보가 걱정돼서 그렇다. 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국민의 데이터는 우리의 자원이어야 한다. 마치 석유처럼 이거 전략 자원이다. 이거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일 수도 있고. 근데 세 번째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 페이스북 뭐 유튜브가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강제 매각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가장 이제 눈길이 향한 곳이 구글과 메타였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에서 얼마나 큰 그 반사 이익을 볼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주목받는 주제였고요. 틱톡 같은 경우에 700만 개 이상의 미국 중소기업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플랫폼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이 바이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플랫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가 틱톡을 2020년에 차단을 시켰습니다. 네. 중단시켜버렸어요, 완전히. 네네네. 미국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아예 사용을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인도의 사례가 미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도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요. 인도에서 그 아주 정말 그 틱톡 덕분에 정말 무명해서 시골에 아무것도 뭐 잘 모르는 그런 시골의 농부 같은 분들이 틱톡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스타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싹 사라졌답니다. 그다음에 패션 쇼핑 앱 쉬인이라고 있죠. 중국 계죠 이거죠.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데 아무튼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앱이긴 한데, 중국 앱을 틱톡을 한번 이렇게 금지를 시켜 보니까 되잖아요. 네네. 우르르 금지를 시켰었어요. 인도는. 그 쉬인도 금지시키고 뭐 여러 가지 금지를 시켰다가 쉬인은 최근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테무 알리 이런 것도 금지시켰나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계로 다시 인도 앱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인도에서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됐고,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겠죠. 다른 자국 앱들이, 인도의 다른 스타트업들이 그 공백을 한번 메우려고, 이 틱톡이 사라진 공백을 메우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다 망하고 결국 그 유튜브의 쇼츠와 인스타 릴이 다 잡아먹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틱톡의 유명 크리에이터들과 팬이 전부 다 메타와 구글로 넘어가면서 최대 수혜자는 인스타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가 계속 주가가 안 오르다가 AI 시대 못 따라가가지고 그러다가 최근에 막 왕창 올랐는데 그것 때문인가? 뭐 메타에서 이번에 AI도 갑자기 나왔죠. 또 AI 엔진 나왔죠.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진짜로 드네요. 근데 저는 좀 희미하게 그래도 자국 플랫폼을 키워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대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컨셉,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말로 그 데이터 유출이 다 되고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한테는 유튜브밖에 없어, 그런 상황이 아니기 위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는 잠깐 해봤는데 어떠세요? 너무 민족주의적인 생각인가? 예리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김혜연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드님하고요, 미국의 틱톡 금지법을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인스타, 페이스북 그 정리하는 뭐 그런 강제 매각법을 통과시킨 것과 같은 정도의 충격을 주는 법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데이터 주권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혜연 리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내일도 12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